나는 감옥을 지키는 늙은 간수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깨달은 건 그날 밤. 며느리 민서가 내뱉은 단 한마디 때문이었다. 진짜 미치겠어요. 노인네랑 한 집 사는 거.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이 내 귀에 폭탄처럼 꽂혔다. 70평생을 오롯이 바쳐서 지은 내 집이었다. 33세 남편을 잃고 아들 지훈 하나 의지삼아 악착같이 벌고 아끼고 견뎌서 지은 집, 내 피와 땀으로 세운 벽과 마룻바닥이었다. 그런 집이 며느리 입에선 감옥이 되고 숨 막히는 곳이 되었다. 나란 존재가 그 집에선 노인네일 뿐이었다. 나는 밤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려 따뜻한 찻잔조차 떨어뜨릴 뻔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다. 아니, 슬픔조차 사치였다. 가슴 속에서 끝없는 냉기만 올라왔다. 나는 깨달았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불이라도 나서 이 집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지. 내가 없어지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했지. 좋다. 내가 너희 소원 아주 깨끗하게 들어주마. 이 집도 나도 네 인생에서 싹 지워주마.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아들 지훈의 어머니도 며느리 민서의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70평생을 걸고 내 존엄을 지킬 전쟁을 시작한 냉철한 전략가가 되었다. 내 이름은 박금자. 올해로 70세. 연희동 이 집은 내 인생이었다. 누구에게 물어도,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나는 자부심이 있었다. 30년 넘게. 아니, 평생을 바쳐서 지은 내 집이었으니까 처음 연희동 골목을 알게 된 건 33, 그 해였다. 남편이 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던 해. 그때 아들 지훈이는 겨우 5살. 병원비에 빚은 산더미였고 시댁에서는 애 하나라도 친정에 맡기고 제가라도 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애 하나 보며 버텼다. 점심에는 시장 좌판에서 반찬 팔고 저녁엔 식당에서 접시 닦고 새벽엔 학교 청소 용역까지 뛰었다. 하루 3시간 자고 살아냈다. 그렇게 조금씩 빚을 갚고 전셋집을 얻었다. 그 작은 고시원 같은 방에서 지훈이와 이불 하나 덮고 살았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엄마한테 짜증 한마디 내지 않았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았다. 그러다 30대 중반, 우연히 시장에서 들은 정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연희동의 재개발 소문이 돌았고 낡은 단독주택들이 헐값에 나왔다는 얘기였다. 그때 가진 돈이라곤 1,000만 원 남짓. 친구에게 빌리고 동창회 적금을 깨고 시댁에도 머리 숙여 도움을 청해가며 집을 샀다. 허름한 2층짜리, 곧 무너질 듯한 집이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금자야, 너 미친 거 아니냐. 그 집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의 손으로 고치면 돼. 내 집으로 만들면 돼. 낮엔 일하고 밤엔 인부들과 같이 시멘트 바르고 페인트 칠을 했다. 손바닥은 늘 피멍 들었고 얼굴엔 늘 땀이 말랐다. 그 사이 지훈이는 커가고 있었다. 공부도 곧잘 했다. 학비 낼 돈은 없어서 새벽마다 신문 돌리고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나는 새벽마다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 바람은 딱 하나야. 너만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다오. 그렇게 아들은 대학에 갔다. 등록금은 빚지고 또 빚져 마련했다. 나는 기쁘면서도 미안했다.
친구들은 손자 돌본다며 놀러 다니고 노후 준비를 한다는데 나는 아직도 식당 주방에서 허리 굽히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평은 없었다. 내 인생, 내 선택이었다. 졸업 후 지훈이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아들을 보며 속으로 울었다.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겠구나. 몇 년 뒤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며 여자친구 민서를 데려왔다. 단정하고 세련된 아가씨였다. 솔직히 걱정도 있었다. 나는 학교도 못 간 촌부였고 민선의 집은 강남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말했다. 엄마, 민서 좋은 애야. 엄마도 좋아하게 될 거야. 결혼식 날.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지켜야 했던 세상은 다르더라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처음엔 월세 살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그럴 거 없다. 2층은 너희가 써라. 햇살 잘 드는 좋은 방이다. 나는 1층 작은 방으로 내려가면 돼. 민서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고맙다고 했다. 나는 진심이었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내 아들 내외가 이 집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5시면 눈을 떴다.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집안을 닦았다. 지훈아, 민서야, 밥 먹어라. 아침이면 그렇게 불렀다. 아들이 엄마, 역시 엄마 밥 최고야. 라며 웃으면 그걸로 하루가 행복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어머니, 저 오늘 바빠서요. 밥을 남기거나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나는 애써 이해하려 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내가 너무 구식인가? 그렇게 넘겼다. 그런데 조금씩 뭔가 달라졌다. 민서가 부엌을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했다. 요즘 이런 촌스러운 주방, 친구들 보기 민망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이 바뀌고 가구가 바뀌고 냄비 하나마저 바뀌었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러면서도 믿었다. 괜찮아. 내가 참고 견디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아들 내외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온 10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봄날이었다. 아침부터 햇살이 부엌창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된장 풀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점심엔 잡채나 해볼까? 지훈이가 요즘 좋아하던데. 그러다 우연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를 지나는데 베란다 쪽에서 민서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지 목소리가 고스란히 귀에 들어왔다. 아, 진짜 미치겠어. 노인네랑 한 집 사는 거 숨 막혀서 못 살겠어. 그 된장 냄새도 지긋지긋하고 살림도 촌스럽고 남편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엄마 치마폭에만 매달릴 건지 모르겠어.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숨도 쉴 수가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부엌 한켠에 주저앉았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나는 한 숟가락도 더 풀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이 집을 위해, 저 아이들 위해 헌신해 왔는데 그날 점심 민서와 마주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점심 했니? 국 끓여놨다. 민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저 먹고 나갔어요 라며 지나쳤다. 그날 밤
지훈이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훈아, 민서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아들은 손사래를 쳤다. 에이, 엄마. 민서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내 가슴 한켠엔 뭔가 걸렸다. 그냥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었다. 말투, 눈빛, 분위기까지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민서가 부엌에 내려왔다. 새로 산 고급 커피 머신을 설치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부엌 좀 바꿔야겠어요. 친구들 초대하려면 이런 옛날식 주방은 너무 불편해요.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라. 민서, 너희가 편한 대로 해. 그러나 그 뒤부터 민서는 부엌에 나를 거의 못 들어오게 했다. 싱크대에 내 작은 된장, 항아리조차 치워버렸다. 하루는 내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는데 민서가 들어와서 대뜸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요즘 고급 오픈 키친 스타일이라 이런 냄새가 너무 배면 곤란해요. 나는 냄비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민서가 된장국 끓이는 걸 싫어하더구나.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그냥 민서가 예민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언젠가부터 아들 부부의 저녁 식사 자리에 나를 부르지 않게 됐다. 그날도 나는 혼자 방에서 남은 국으로 밥을 말아먹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 다독였다. 민서가 바빠서 그렇겠지. 요즘 애들은 다들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아니었다. 며칠 뒤 또 한 번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2층 창문이 열려 있었고 민서 친구들이 놀러 온 모양이었다. 민서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여기 그냥 시댁이야. 완전 촌스러워서 죽겠어. 노인네가 맨날 된장찌개나 끓이고. 감옥이지 뭐. 진짜 빨리 독립해야지. 남편은 맨날 엄마 눈치 보고 있고 손에 쥐고 있던 호미가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감옥이라고, 내가 너희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다. 내가 이 집을 지킨다는 게 내가 아들을 위해 한 선택들이 오히려 저 아이들에겐 족쇄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가슴속에서 서서히 차가운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고였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아직은 결심을 못했다. 내가 이 집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나는 이 집에서 짐인가?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걸까? 그리고 곧 그 경고는 현실이 되어 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 토요일이었다. 아침부터 나는 부엌에서 분주했다. 며칠 전 지훈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 주말에 민서랑 집에서 좀 쉬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려. 특별한 저녁상을 차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단골 정육점에 들러 질 좋은 한우 갈비를 샀다. 비싸긴 했지만 아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면 그걸로 좋겠다. 집에 와서 곧장 고기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다. 배와 양파, 마늘을 강판에 곱게 갈아 양념을 만들었다. 손끝이 얼얼할 만큼 정성 들였다. 고기에 칼집을 내고 양념을 정성껏 발라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재웠다. 지훈이가 좋아하겠지. 민서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조심스레 마음을 담았다. 점심도 거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갈비찜을 끓였다. 은은하게 졸이면서 맛을 보고 국물을 덧부어가며 뭉근하게 끓였다. 집안 가득 달큰하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갓 지은 밥 냄새와 어우러지니 어릴 적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6시가 넘자 식탁을 세팅했다. 평소엔 아끼던 유기그릇까지 꺼냈다. 싱그러운 나물무침도 곁들였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나는 1층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7시가 되자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의 묵직한 걸음과 민서의 뚜벅이는 구두 소리. 나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훈아, 민서야, 저녁 준비 다 됐다. 얼른 앉아라. 그러나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광경에 몸이 굳었다. 민서의 손에 낯선 배달 봉투가 들려 있었다. 플라스틱 포장에 든 마라탕. 그 붉고 자극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식탁에 차려진 내 갈비찜과 나물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갈비찜 한가득 했는데 같이 먹자. 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잖아요. 이런 기름진 음식 먹고 병원 가기 싫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나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다. 그래도 한 점만 맛봐라. 지훈이가 좋아해서 한 건데, 그러나 민서는 포장을 풀며 말했다. 죄송한데요.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요. 제가 마라탕 시켜놨어요. 곧 마라탕이 자기 그릇에 붓듯 담겼다. 붉은 국물에 고춧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그 냄새가 온 집안을 뒤덮었다. 내 갈비찜 냄새는 순식간에 묻혔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내 눈치를 보며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러나 씹는 얼굴엔 아무 감흥이 없었다. 의무처럼 씹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그렇게 노력한 갈비찜이 눈앞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식탁은 싸늘했다. 민서는 마라탕을 후루룩 먹으며 스마트폰을 쳐다봤고 아들은 밥 한 공기를 허겁지겁 비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홀로 남은 식탁에서 식은 갈비찜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결국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꺼내었다. 거의 남은 그대로의 갈비찜을 쏟아버리며 생각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정말 사라지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워서 눈을 감으면 민서의 얼굴, 민서의 말투가 떠올랐다. 어머니,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잖아요. 내 젊은 시절, 내 정성, 내 노력이 모욕당하는 듯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집을 지켰던가, 이렇게 치이고 치이려고 평생을 아끼고 참아왔던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까지도 나는 결심하지 못했다. 단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혹시 시간이 지나면 민서도 나를 이해하게 될까? 하지만 그 희망은 금방 사라졌다. 며칠 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으니까 며칠이 흘렀다. 내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아닌 큰 물결이 일고 있었다. 자꾸만 그날 저녁의 식탁이 떠올랐다. 붉게 물든 마라탕 국물과 식어가는 갈비찜, 아들의 어색한 눈치, 민서의 싸늘한 말투. 나는 그저 숨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봄밤 사건은 터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을 정리한 뒤
거실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다. 아들 내외는 2층에서 조용했다. 나는 TV 소리를 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2층 베란다에서 민서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맨날 된장찌개 냄새. 촌스러운 살림에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소파에 딱 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끔찍한 말이 이어졌다. 진짜 불이라도 나든지 아님 저 노인네가 집 팔고 나가주면 소원이 없겠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불이 나서라도 사라지길 바란단 말. 그게 내 며느리 입에서 나왔다. 나는 가만히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러나 민서는 계속 떠들었다. 내가 왜 이런 시집살이를 해야 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몰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핑 돌았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소파에 앉은 채 민서의 말들이 맴돌았다. 불이라도 나든지 집 팔고 나가주면. 나는 그때 결심했다. 그래, 내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그동안 참아준 것도 오늘로 끝이다. 그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서재로 갔다. 먼지 쌓인 컴퓨터를 켰다.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손가락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검색창을 열고 온갖 단어를 쳐넣었다. 부동산 급매, 집 매각 절차 법적 효력, 재산분할 방지. 몇 시간 동안 검색을 멈추지 않았다. 나를 묶어온 모성의 끈을 끊는 마지막 작업이었다. 마침내 나는 동네에서 가장 빠르고 깔끔하기로 유명한 대박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님. 저예요. 연희동 2층 주택 주인. 김 사장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박 사모님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급하게, 최대한 빨리요. 김 사장은 당황했다. 예, 그 좋은 집을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나는 딱 잘랐다. 묻지 마세요. 시세보다 싸게라도 좋습니다. 10일 안에 현금 거래 원합니다. 김 사장은 곧 태도가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이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며칠 뒤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IT 회사 대표가 관심 많습니다. 빠른 거래 원하니 바로 진행하죠.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날 계약서에 인주를 찍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소리였다.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오자 나는 즉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했다. 호텔식 서비스, 철통 보안, 아무도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곳. 이삿짐은 따로 부르지 않았다. 그동안 내 손으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것만 남겼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다. 네오의 소원대로 집은 팔았다. 이제 이 집도 나도 없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살아라. 나를 찾지 마라.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을 걸어나갔다. 내 평생을 바친 연희동 집이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나는 내 과거와 결별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연희동 집을 떠나왔다. 그곳엔 미련도 아쉬움도 남기지 않았다. 새로운 아파트는 40층 고층. 거실 통유리를 통해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제 이곳이 내 왕국이었다.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철통 같은 보안,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첫날 밤, 나는 아무 가구 없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호텔 일식당에서 주문한 초밥과 와인을 홀로 즐겼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구나. 며칠 후, 나는 은행 VIP 라운지에 가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웠다. 내 전 재산이다. 절대 아들 이름으로는 접근 못하게 해달라.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성하고 월 생활비만 자동 이체해달라. 젊은 자산관리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박금자 고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대로 연락이 왔다. 동생 순애였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언니야, 지훈이가 난리가 났어. 집 비워놓고 사라졌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그래도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아무 연락도 없이. 나는 단호히 잘랐다. 순애야,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네가 들었으면 그런 말 못한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지훈이었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엄마, 왜 그러셨어요? 민서가 많이 울고 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네가 정말 모르는 거냐? 그럼 다시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 바람대로 깨끗이 사라졌다. 그러니 다시 나를 찾지 마라. 그러나 지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동안 아파트 로비에 찾아오고 심지어 갤러리 앞에 서성였다. 나는 아파트 경비실에 사진과 함께 금지 요청을 했다. 이 사람, 내 아들 아닙니다. 스토킹 행위로 신고해 주세요. 며칠 후, 그는 갤러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서가 유산까지 했어요. 병원비도 없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며 거짓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 이름 불러라. 내가 직접 결제해주마. 그러자 그는 머뭇거렸다.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 그만해라. 그날 나는 법적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친자관계 단절 각서,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수표. 이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너와 나는 남남이다. 이 돈은 마지막 계약금이다. 지우는 울먹이며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했다. 그 모습이 더 초라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것이다. 그날 나는 완벽하게 과거를 정리했다. 그 후 1년이 흘렀다. 나는 갤러리 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젊은 작가들을 후원했다. 내 삶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스스로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연희동 집은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갔다. 그 골목을 지날 일도 돌아볼 일도 없었다. 나는 고층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갤러리 금은 점점 입소문이 나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은행 VIP 서비스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 내 자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불어나고 있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아들과 민서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의 근황을 묻지 않았다. 나 역시 애써 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연락 없던 순애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야, 언니 듣고 너무 놀라지 마라. 나는 차분히 받았다. 이미 어떤 소식이든 들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순애가 말했다. 민서가 이혼했단다. 지훈이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둘이 그 후로 완전히 망가졌대.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순애는 이어서 말했다. 민서는 지금 노래방 도우미 한다더라. 지훈이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 바닷가 양식장으로 갔단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동정은 없었다. 그저 허무했다. 나는 물었다. 누가 그러더냐? 순애가 말했다. 그 동네 사람들 소문이야. 아주버님 통에 들었어. 나는 그저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혼자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창밖에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아래 어딘가 내 아들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며칠 뒤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순애가 편지를 보내왔다. 언니야, 지훈이 죽었단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닷가에서 술 취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됐대. 시신도 못 찾았다고 한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내가 바라던 건 그 아이의 불행이 아니었다. 죽음은 아니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왔다. 며칠을 앓았다. 먹지도 못하고 갤러리도 못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울음은 끝내자. 지금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나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갤러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 사람들, 내 젊은 작가들이 있었다.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날 갤러리로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젊은 작가 김지수 양이 보내온 그림과 편지였다. 대표님 덕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대표님 덕분에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바랐던 것은 자유도 복수도 아니었다. 더 큰 의미의 연결과 보람이었다. 그 후 나는 갤러리 후원을 더 늘렸다. 작은 레지던시도 만들 계획을 세웠다. 남은 재산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그렇게 나의 다음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아픔을 품은 채로 조금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작은 절에 가서 지훈이와 나의 이름 없는 등을 하나 달았다. 다음 생엔 우리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관계로 만나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다. 나는 갤러리 금 옆 작은 카페에서 유진 실장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대표님,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이젠 정말 다 괜찮으신 건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는 말은 아직도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는 남아있지.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됐어. 창밖으론 젊은 작가들이 작업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서만 살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또 누군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 과거의 나는 몰랐다.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았다. 헌신이 가족을 지키는 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내가 희생이라 믿고 쏟았던 것들이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겐 속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걸 알았기에 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결국 나를 위한 해방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과거에 끌려 살지 않는다.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 선택하고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족이라는 이름에 희생이라는 의무감에 짓눌려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처럼 늦게라도 깨닫고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때론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비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해방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